그런 표면 처리의 방법들이, 기술들이 좋아져서 현대 임플란트들은 굉장히 뼈랑 단단하게 잘 붙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신승환입니다. 임플란트를 똑같이 했는데 좀 어떤 경우에 좀 임플란트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당연히 내 몸에 내 몸이 아닌 것이 들어오면 그걸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내 몸의 면역 세포들이 가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런 반응을 통해서 이제 이물질을 염증 반응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티타늄이라는 금속은 그런 이물질 반응이 없어요. 우연히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예전에 발견이 된 부분이긴 한데, 이 티타늄이라는 금속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 염증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뼈에다가 이 티타늄 나사를 심어서 거기다가 위에다가 치아 보철물을 만들어서 우리 치아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예요. 보시면 임플란트들은 대체로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벽에다가 못을 박을 때 뭐 매끈한 못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약간 나사 형태의 못도 있어요. 나무에다 박는 못 같으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도 뼈에다 약간 돌려서 끼워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망치로 쾅쾅 쳐서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돌려서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 구조는 그냥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임플란트가 개발이 많이 되면서 임플란트 구조는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왜 복잡해졌냐면 결국에는 이 임플란트가 튼튼하려면 뼈랑 얼마나 많은 부분을 접하고 있느냐, 즉 표면적이, 면적이 넓어야 가장 많이 뼈랑 단단하게 붙을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의 크기는, 길이랑 면적은 제한적인데 닿는 부분의 면적을 최대한 넓히기, 많은 면적이 내 뼈와 닿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나사 모양을 좀 파놨고요. 실제로는 이 나사 속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요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초창기의 임플란트들은 그런 기술이 없어서 뭐 20년, 30년 전에 나왔던 임플란트, 초기 임플란트들은 그래서 좀 뼈와 결합력이 좀 약했어요. 매끈한 나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표면 처리의 방법들이, 기술들이 좋아져서 현대 임플란트들은 굉장히 뼈랑 단단하게 잘 붙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는 좀 뼈가 약하게 붙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니 해도 이제 첫 번째는 그 환자분의 몸 상태가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상처도 금방 잘 낫고 아프지도 않고 좀 뼈랑 붙는 속도도 빠르고 그 붙고 난 강도도 더 뛰어나요. 하지만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노령층에서는 뼈와 굳은 강도가 좀 약해요. 시간이 지나도 좀 약해요. 그럼 정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젊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한 2달 있다가 임플란트 치아를 올릴 수 있을 만큼 뼈가 단단히 붙는다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 혹은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3개월, 4개월 조금 더 굳을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보철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 나이를 떠나서 또 안 좋으신 경우들이 이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인데, 당뇨가 있다고 모두 다 임플란트가 안 되는 건 아니세요. 근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본인들의 경험으로 아실 텐데 상처가 좀 잘 낫지 않아요. 근데 그 상처라는 것이 우리 살, 잇몸에 있는 그런 상처들 뿐만 아니라 뼈도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일정 부분 상처가 났다가 아물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뼈 안에도 미세한 혈관들이 있거든요. 결국 당뇨가 이 미세한 혈관들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혈관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보다 좀 치유가 좀 더딘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 골다공증 약물들을 많이 드세요. 근데 이 골다공증 약물들이 뼈에 그 정상적인 치환을, 대사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세포는 태어났다가 좀 성숙기를 거쳤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른 새로운 세포로 이 교체가 필요해요. 이렇게 한 번씩 교체가 필요한데, 이 골다공증 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 뼈가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건 좋은데 이 정상적인 교체 과정까지 막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뼈의 치유도 일어나고 흡수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뼈의 치유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골다공증 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전에는 사람들이 좀 잘 몰랐었고요. 한 10몇 년 전부터 조금씩 보고가 되면서 그 이후에는 골다공증 약 중에 어떤 약들이 위험한지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예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에는 또 이런
부작용들, 이제 골다공증 약을 먹었을 때 발치나 임플란트를 하면 뼈가 잘 안 굳는다,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또 거기에 문제가 없는 신약도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모든 분이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드시는 약을 그 치과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혹은 내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고 그 약 이름이랑 이런 걸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흔치는 않지만 이제 항암 치료나 이런 걸 받으시는 분들이 이 뼈에 뼈랑 통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뇌 쪽이나 이런 쪽의 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방사선 조사를 하다 보면 이 턱뼈들이 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사선 때문에 아무래도 뼈에 괴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간혹 밝혀지기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 한번 치과 선생님께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시기랑 그 과정을 좀 조절해서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